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나만의 딥러닝 API 만들기 발표를 맡게 된 IBM의 맹윤호입니다. 일단 지금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데이터 분석 자체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리고 사실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저기 맨 뒷 세션에 가면 저희가 오토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런칭된 오토 AI를 오늘 제가 발표를 한다니 참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이런 타이밍에 발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연치 않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 A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강화학습까지 아주 빠르고 퀵하게 이제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웹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 API에 대한 설명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석에 초점을 둔 세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IBM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연세대에서 박사 과정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던트로 있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으시거나 Q&A를 하실 게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가져왔어요. 이제 페이스북은 5,000명 이미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친구 추가를 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션 볼은 일단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고 이를 파이썬을 활용해서 API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멀게만 느껴졌던 사실 딥러닝과 API를 이제 보다 친숙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콜링이라고 하는 약간 소명의식 같은 건 뭐였냐면 사실 요즘에 딥러닝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딥러닝이 되게 중요하다, AI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들 AI 조직을 꾸렸지만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를 냈냐라는 챌린지에 요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PI라는 프로덕트의 한 형태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매운맛입니다. 슬라이드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빨리 퀵하게 아주 퀵하게 나중에 이 슬라이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퀵하게 그리고 소스 코드도 다 있으니까요. 퀵하게 싹 훑고 전반적인 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토 AI 하나 남았어 해도 여러분들이 분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 레퍼토리 링크가 있고요. 뭐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정 회장님이 얘기했죠. AI. 그래서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so what?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경영자가 딥러닝 조직을 꾸려요. AI 조직을 꾸리면 보통 이 아카데믹 리절트를 이제 KPI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페이퍼를 냈니, 어떤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됐니, 이런 거를 매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 비즈니스 리절트로 곧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리절트라고 하면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특허를 내고, 그리고 프로핏을 만들어야 사실 비즈니스 리절트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프로덕트의 가장 최소 조건인 API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사실 처음 이 세션을 제가 맡기로 했을 때 이미 저희가 딥러닝이나 AI 분석,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세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나 이런 건 다 아시는 전제로 지금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매운맛이니까요. 네. 머신러닝이나 일단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고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한다 라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변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객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쇼핑몰 데이터를 예를 들면 고객이 구매를 했다 안 했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답이 없는 문제는요. 고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고객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답이 없거든요. 네, 사람이 답을 지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블링이 안 하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레이블링을 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안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보고
올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언슈퍼바이즈는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어떻게든 알아서 분류해봐 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두 가지 말이 쓰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를 부으면 부을수록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머신러닝은 좀 빨리 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머신러닝을 알아야 되냐? 물론 이제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하위가 있다라고들 보통 이렇게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머신러닝도 알아야 되냐면 머신러닝은 분석 결과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해석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어떤 변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액션 플랜이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딥러닝이 굉장히 모델이 잘 나와. 정확도가 잘 나왔어. 근데 그 모델을 까봤더니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액션 플랜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F1 매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명 발생하는 암이 있어요. 근데 내가 1000명을 다 정상으로 판별하면 정확도가 몇 프로일까요? 99.99%겠죠. 그렇죠? 1000명이 이제 정상이고 1명이 암인데 나는 모델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냥 모두를 정상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정확도가 너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태일 때 이를 통계적으로 잘 보정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F1 매저예요. 네, 지금 다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맨 뒤에 오토 AI를 쓰셔야 돼요. 오토 AI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결과를 내주거든요. 근데 내가 결과값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F1 매저 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무조건 정확도가 높은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둘 다 높아야 돼요. 네, 둘 다 높아야 돼요.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네, 개발자분들이 대부분이시면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뭔가 데이터 자체가 불균형한 경우였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 학습된 거를 잘 맞았는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와 수능과 같은 그 관계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아무리 많이 쳐도 수능 때 틀릴 수 있죠. 그렇죠? 실제 데이터가 정말 좀 다른 패턴이 나오면은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시기를 둬서 데이터를 쪼개고 이걸 테스트를 봅니다. 이거를 여러 번 하는 걸 K-폴드라고 해요. 내가 한 테스트가 편향되어 있지 않고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K-폴드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막 쪼갠 다음에 이 쪼갠 걸 가지고 다시 이제 테스트를 여러 번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오토 AI를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그 오버피팅이라는 게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이 사실 그 학습용 데이터,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너무 잘 보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막상 처음 보는 문제네 응용력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나는 모의고사 때 안 나오면 못 풀어 덜덜덜덜 하면서 모델이 못 푸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버피팅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테스트를 본다. 여러 번 테스트를 보는데 단순히 횟수만 여러 번이 아니라 데이터 쪼개는 방식도 여러 번을 한다. 그게 바로 K-폴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매저를 구하는 스코어는 이렇게 되고요. 제가 코드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K-폴드도 마찬가지로 코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K-폴드가 있고 그 다음에 F1 매저가 있으니 이 두 개를 쓰면 내가 모델의 성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력 있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신러닝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머신러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선물을 하나 뿌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예전에 했던 세션 한번 들어오셨던 분 있으세요? 옛날에 했던 세션?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혹시 이 중에. 나오세요. 여기 책 하나 드릴게요. 제가 쓴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면 이제 제가 자꾸 뭐 이렇게 꺼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아도 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데 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하면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분류는 레이블이 이상형 범주일 때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이상형 범주가 뭐예요? yes, no, no.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어떻게 하면 잘 그을까? 이 선을 찾는데 사람이 찾지 않고 기계가 찾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 두 개를 나누는 선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지금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한 6줄 정도만 넣으면 잘 분류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차이를 가장 작게 하는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게 이제 연속형인 숫자인 경우.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발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깨어나서요 용서요 막 이런 거.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왜 데이터를 얘기할 때 연속형이냐 뭐 카테고리컬이냐 뭐 이산형이냐 막 이런 거를 구분하냐라고 하는 게 제일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게 데이터의 성격을 알고서 그 모델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델이 돌아는 가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어떤 게 가장 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남자 여자를 1과 2로 넣었다고 쳐봐요. 1과 2로. 왜냐면 뭐 저희 주민등록번호도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1과 2로 넣었다고 쳤을 때 그게 사실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분류의 의미이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위가 없고 그냥 단순히 나는 구분해 지으려고 코드 대신 A와 B 대신에 1과 2를 넣었을 뿐인데 이 모델에서는 이 1과 2를 양적 변수로 취급해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상황이 되면 아주 모델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에러 코드도 안 나오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정확도도 높아. 아이고 해피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액츄얼 데이터 넣으면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 사장님들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딥러닝이 유행한다는데 개발자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 일주일 동안 내가 부트캠프 보내줄게 갖다 해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모르겠는데 막 뭐 들었는데 무슨 딥러닝이 어떻고 막 들었는데 나한테 소스 코드는 있고 모르겠다 이렇게 데이터 넣어보자 들어갔네?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알고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갈게요. 이거 3차원까지 가면 다들 아주 그냥 꿈나라로 가실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제 군집 탐지 알고리즘인데요. 집단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드 클러스터링 많이 합니다.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보통은 하드 클러스터링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좀 더 보면, K-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점을 랜덤하게 막 찝어요.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그은 것들 안에서 그 가장 평균적인 중점을 잡고 거기에 또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제 아름답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수학적인 모델이죠. 근데 이런 거에는 작동이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일단 분포를 먼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클러스터링을 써도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쓰면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포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제 실제 코드도 4줄밖에 안 되죠. 이제 scikit-learn 임포트해서 k-min 데이터 넣고 클러스터 개수 4개 하고 모델 피팅 하고 프레딕트 하면 딱 나와요. 4줄밖에 안 되죠.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와가지고 저거 개발자가 가서 한 일주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딥러닝으로 넘어가죠.
벌써 딥러닝까지 왔네요. 어느새 15분 만에 여러분 딥러닝까지 왔습니다. 딥러닝은 사실 인공신경망부터 시작되는데요. 뉴런에서 착안해서 무수히 많은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사실 사람이 새를 따라해서 비행기를 만든 것처럼 뇌를 따라해서 뉴럴넷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의 함수예요. 딱 요거예요, 요거. 요거나 요거. 예,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려다가 잘 안 됐어요. 다 까먹고 막 값이 중간에 없어지고 미분계수가 0이 되고 막 이러면서 원래 학습했던 값들이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잘 안 됐고 시그모이드 함수나 뭐 렐로 함수 등을 사용하면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들 표정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셨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임계값을 편향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수식에서 값들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값을 맞는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2차원과 3차원 공간의 벡터를 얘기하는데요. 이 3차원 이상의 벡터, n차원 벡터를 보통 텐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텐서플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n차원 이상의 벡터를 텐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텐서플로우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하면 히든 레이어를 쌓고 인풋 레이어를 넣고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글씨 예제로 하면 이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는 건 그 손글씨 이미지들이에요.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풋 레이어로 넣느냐, 손글씨 같은 경우는 일단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인데 흰색은 0, 검은색은 1로 해서 0101010101로 된 아주 기다란 행렬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를 통째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 아웃풋 레이어에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정말 맞는지 레이블을 하면 예측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찾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 요런 사실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접점을 그어서 직선을 그어서 접점에 미분계수를 구한 다음에 이 미분계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해서 각각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작은지. 그래서 이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제가 한 40%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안 되겠네요. 조금씩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은 지금 넘기고, 백프로페게이션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자, 이거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은 직접 봐야 알죠, 그렇죠? 봐야 알죠. 이거 사실 딥러닝 엑셀로도 돼요. 엑셀로 되거든요. 이 책을 제가 오늘 세션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여러 책을 봤는데 그 중에 엑셀로 하는 딥러닝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엑셀로 딥러닝 이 엑셀 파일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아까 0과 1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숫자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01, 01, 01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사람이 손글씨로 쓴 거예요. 요거는 2고, 그럼 여기에 흰 거는 0, 검은 거는 1 해서 해찾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밑에는 이제 저희 이진수로 표기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1이 있으면 1이고 뒤에 1이 있으면은 2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엑셀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해서 곱하고 나누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주 복잡했던 이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를 2개 이상 쌓으면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D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딥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딥러닝이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아까 봤던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케라스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백엔드로 사용되고,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사용하고, 지금 텐서플로우 2.0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케라스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엠리스트 손글씨 인식 이미지를 이제 이전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 ANN 성과를 한번 볼까요? ANN은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하면 트레이닝을 막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크게 소스 코드가 길진 않아요. 하면 0.98이 나오죠. 98% 인식률이 나옵니다. 98% 인식률이 나오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뭐 튜닝, 파라미터 튜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입력할 때 저희가 레이어나 뭐 배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큰 폭으로 한번 돌릴 때 트레이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넘버를 찾는다라고들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딥러닝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매직 넘버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매직 넘버를 내가 찾았다 그러면 이제 막 해외 논문에도 퍼블리시하고, 나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잘 돼. 가 끝이에요, 논문 내용이. 진짜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고성과를 받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굉장히 AI를 잘한다 라고 이제 소문냈던 곳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하나를 통째로 넣다 보니 너무 연산이 오래 걸리고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필터를 한번 거치자. 그래서 원래 4x4를 2x2로 바꿨더니 더 잘 되더라 하는 게 CNN입니다. 컨볼루션 필터를 넣었더니 잘 되더라. 왜 잘 되나요? 잘 돼서 그냥 그런 거다. 예. 왜냐면 원래 딥러닝이 그렇습니다. 원래 딥러닝이 거의 발견에 가까워요. 학문 자체가.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네?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레이어는 뭐 유노 레이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면 그게 이제 자기가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조금 더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를 어떻게 쌓을 건지, 레이어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리고 몇 개를 쌓을 건지, 이런 것들의 패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에는 이게 잘 되더라, 어떤 데이터에는 이게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레퍼런스처럼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딥러닝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고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이 되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영상인데요. 조금 빨리 넘겨가면 앞에 보면 저기에 있는 숫자들이 계속 바뀌면 안에 있는 뉴럴넷이 맨 마지막에 있는 출력 레이어에 신호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들 간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어떻게 쌓을 건지,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CPU로는 돌릴 수가 없어서 GPU 같은 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PU를 원래 저희 게임이나 그래픽 하는데 쓰는 GPU를 일반 연산 목적용으로 씁니다. 그걸 GPGPU라고 하거든요. General Purpose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면서 급격하게 딥러닝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건 퍼셉트론이고, 좀 레이어 개수가 3개로 딱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보면, 그쵸? 조금 더 가면 컨볼루션까지만 좀 볼게요. 컨볼루션 뉴럴넷 보시죠? 이 안에 필터를 낸다고 했는데 필터를 넣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거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맨 앞단에서 일단 필터 처리를 해서 뒤에 들어가는 뉴럴넷의 계산 복잡도를 줄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조만간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여행에 쓰실 보조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역시 기회는 손을 드는 사람의 것이에요. 네. 뒤에 앉아 있어도 번쩍 손을 드셨더라고요. 갑자기 저기 주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이러시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퀴즈를 내야겠는데요. 네.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딥러닝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냐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트레이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딥러닝 연구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의 연구를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환경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통해 그 결과로 보상을 받아서 모델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이 레인포스먼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를 사람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도타를 사람이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바둑을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암드 밴딧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에 가서 어떤 머신이 가장 많은 보상을 주느냐를 알아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머신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에이전트가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 가장 좋은 머신을 알아내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현실의 문제와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뭐 남은 업무와 끝난 업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를 똑 잘라가지고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가 이런 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사람마다 생산성 그래프는 달라요. 이렇게 다르지만 넣고 돌리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좋다. 세 번째 옵션이.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상태에 따라 바뀌는데, 이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 또한 이제 컨텍추얼 밴딧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시계열적으로 포인트를 줘서 트레이닝을 돌리면 첫 번째 옵션에는 어떤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옵션에는 어떤 게 가장 좋고, 세 번째 옵션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플라스크 API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들어갈 건데요. 갑자기 이제 강학수까지 다 끝났죠. 어느새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API는 이미 웹 개발자분들이 많으셔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레드햇하고 저희가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 레드햇 정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이제 리퀘스트 주고받는 방식을 이제 API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플라스크는 파이썬을 다 해보셨죠? 한 번씩은. 헬로 월드 정도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달아요. app.route, 그 다음에 나의 URL 패턴, 메소드, get인지 포스트인지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 다음에 플라스크 앱 run 딱 치면 API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API가 run 하면 제가 로컬호스트에서 헬로를 아까 그 URL 그 라우트로 넣었잖아요. 하면 바로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와요. 아주 좋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할 때 저희가 그 상태 코드도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쓰는 상태 코드도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리스폰스를 줄 때 저희가 보통 JSON 타입으로 줍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키밸류 타입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 보스턴 집값 예측 모형을 케라스를 활용해서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델.save만 하면 트레이닝 시킨 모델을 플라스크 API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한 줄이고 10글자가 안 되지만 내가 딥러닝 모델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new 모델에 이제 load 모델,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해준 이름을 하면, 그리고 케라스 같은 경우는 확장자로 .h5를 씁니다. 뭐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아시겠어요? 네,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 분석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모델 파일을 직접 만들고 대부분 모든 제가 막 찾아보니까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뭔가 튜토리얼도 찾아보고 했는데 딱 예측 결과를 내고 이거 봐. 내가 퍼센테이지 높지. 99%야. 짱이지?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델 파일을 만들고 이 모델 파일을 직접 까보는 경우 굉장히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깐 걸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 모델 파일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게 사실 딥러닝 API 플라스크로 만든 다입니다. 네, 다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로그인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아이디 패스워드로 뭐 어센티케이션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응하게끔 할 수도 있고 하죠. 네, 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케라스 아까 제가 저장했던 모델을 로드 모델을 해서 그 새로운 모델을 넣고 여기 보면 model.predict 예측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put features. 그러니까 피처를 어쨌거나 데이터를 하나는 넣어야지 내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을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컬 코맨드를 딱 때렸더니 예측한 결과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재 데이터랑 아주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활용해서 API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그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API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약간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웹을 잘 모르는데 개발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크 활용하면 금방 하실 수 있다 라는 거. 비디오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오른쪽이 제가 짜놓은 코드고 지금 여기서 이제 플라스크 앱 런을 누르면 이렇게 플라스크 서버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get으로 get 방식은 이제 URL을 통해서 직접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헬로 했던 거를 한번 불러옵니다. 하면 헬로 월드가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케라스 모델을 이제 API 콜을 해볼 건데요. 컬 커맨드로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일단 넣고 이걸 프레딕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집값을 제대로 잘 프레딕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케라스를 어떻게 모델 서빙을 하느냐를 본 거고요. 그 사이킹런 같은 경우는 그 따로 모델 저장하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으로 있는 피클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덤프하고 로드하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만 나는 서빙을 하겠다라고 하면 텐서플로우 서버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가 있어서 도커로 이제 바로 이제 돌리면 바로 모델이 서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AI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지 레벨이에요. 이지 순한 맛, 아주 순한 맛. 자, 이제 깨어나세요 용자들. 나는 이번 분기에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어리예요. 네. 핑크 다이어리입니다. 남자는 핑크죠. 네. 이거 대단하신데요. 자, 순한 맛이면 순한 맛. 여기는 다 이제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얻어 가셔야 돼요. 다들 개발자분이시면 이게 얼마나 쉽냐면 데이터만 넣으면 알아서 다 뽑아줍니다. 네, 알아서 다 결과가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죠? 보면 원래 모사에서 오토 ML이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토 ML과 오토 AI가 있는데요. 오토 AI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요 원클릭 디플로이먼트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데이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뽑아서 결과까지 뽑아주는데 이 결과를 API로 자동으로 뽑아줘요. 네, API로 자동으로 뽑아줘서 개발팀한테 내가 만든 API야 하고 이렇게 딱 던져줄 수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도 이게 제가 굉장히 보고 의아했어요. 이게 IBM이 이렇게 싸게? 그러니까 프리에 이렇게 많은 걸 쓸 수 있다고? 막 이런 약간 의심이 들었는데, 예, 무료에도 꽤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 사용량 이외에는 언제나 과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클라우드는 항상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강연 듣고 만들었는데 돈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서 잘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네, 저도 돈이 없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면 이제 화면이 나오면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덕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AI를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넣어요. 데이터 올리시면, 근데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얘가 정하려면 이게 목표 변수인지 아닌지를 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크 표시가 있죠? 이 체크 표시가 목표 변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 변수를 알려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막 돌아요. 그리고 이게 연속형 변수인지 아니면 뭐 순서형인지 아니면 범주형인지 딱 요것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것만 지정해 주면 얘가 알아서 돕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수많은 모델들을 다 집어넣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거든요.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4개의 모델을 돌렸어요. 4개를 모델 돌렸더니 정확도 거의 89%짜리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걸 내가 왜 가장 좋은 걸 뽑았는지도 결과가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 그 어떤 변수가 가장 더 좋은지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아주 예쁘게 그래프도 잘 뽑아주죠. 그쵸? 92%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F1 스코어를 얘기할 때 컴퓨전 매트리스 만들었었어요. 그걸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F1 매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컴퓨전 매트리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eature Impor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까지도 다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려고 했던 이 모델에서는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해. 예를 들어 뭐 프로모션이다 라고 하면 할인율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Add Deployment를 누르면 한 방에 이미 API가 나옵니다. API가 만들어져서 여기 파이썬 코드로 API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 여기 오버뷰를 누르면 API에 필요한 인증 크레덴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만 잘 올리면 API까지 끝까지 다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 앞으로 데이터 분석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사람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막 하면서 발견하면서 이거 내 거야, 내가 발견했지 하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근데 이런 것 하다가 좀 더 나는 매뉴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피터 노트북을 직접 클라우드 상에서 띄우실 수 있고요. 뭐 그동안 이때까지 있었던 그 주피터 노트북의 예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챗봇 정확도 하는 것도 올라와 있어요. 정확도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하는 코드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GPU 연산을 딥러닝 모델에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 GPU 연산하는 게 이제 파워 AI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여서 GPU 연산을 할 수 있다. 가격은 좀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어펜딕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션 끝나고 조금 더 어떻게 디플로이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카 분의 세션이 앞으로 뒤에 있습니다. 동시 통역 진행이 되니까요.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될 영역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실 AI는 결국엔 데이터예요. 사람이 아무리 분석이 자동화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설 수립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 안 모으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 AI는 패턴을 찾아줄 수 있지만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건 사람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데, 미국의 NFL 경기에서 워싱턴 레드스킨이 우승을 하면 공화당이 당선된다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이걸 인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 우연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오래되고 많이 쌓여 있을수록 패턴은 많을 수 있거든요. 또한 생존자 편향에 오르라고, 여기에 포탄을 맞은 지점인데 이제 내가 이 비행기를 장갑을 보강할 때 어디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빨간 데를 덧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잘 보면 전장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의 그 손상 부분이잖아요. 이 빨간 점이 아닌 부분이 손상되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빨간 점이 아닌 부분을 보강해야 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오토 AI가 이렇게 예쁘게 점은 찍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의 패턴을 찾아줄 수는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영역은 결국엔 또 사람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 시대고 AI라고 하지만 사람이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딥다이브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딱 40분이네요. 예,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더 개인적인 질문은 인스타로도 뭐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이었습니다.